라이브. 2021년 5월 5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올해 아이들의 어린이날 소원은 코로나 종식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아이들도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혼자 온라인 수업 들어야 하고요, 또래 아이들과 만날 수도, 잘 놀 수도 없어서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우울감, 불안감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인 것이 학대 피해를 입는 아동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날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더 나은 삶, 어린이가 안전한 대한민국, 훅 인터뷰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착한 아들아, 넌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었다. 언젠가 다시 만나자. 이제 너를 보낸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채 잠들었다가 실종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장례가 마무리됐습니다. 사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한강공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정민 씨의 아버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혼 파탄의 이유로 이혼하려 한다. 빌 게이츠의 부인 멀린다 게이츠가 밝힌 이혼 사유인데요. 세기의 이혼 소식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관심은 위자료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혼 발표 전에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계약서 서명까지 마쳤다고 하는데요. 재판 5분 전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5월은 푸르고 아이들은 자라는 그런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3012님께서 여기 그 누구보다 어린이날에 진심인 73년생 소띠생이 있다고 와봤습니다만, 그래서 기자님 오늘 어린이날 선물은 받으셨나요? 아직은 못 받았어요. 근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닌데 좀 기대가 돼요. 제가 그런데 20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10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결같이 어린이날을 설레게 보내고 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애청자 중에서도 어린이들 종종 있어요. 종종 문자 주시는데 엄마랑 같이 듣고 있어요, 형이랑 같이 듣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 방송 듣고 있는 어린이들 연락 주세요. 응답하시면 저희가 특별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요. 열로 보내시면 됩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어린이날 특집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줄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날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린이날 일하고 보냈습니다. 아이들하고는 어떻게 어린이날 선물로? 어린이날 선물은 네, 조만간 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하다니 해야죠. 당일 해야죠. 일한다고 지금 나와가지고 안 챙기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불러놓고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럼 준비를 잘 하라고요. 네, 미리 준비하도록 부르지 하겠습니다. 말고 얘기할까요? 내년 네. 네, 아이가 좀 더 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코로나 확진자 현황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676명입니다. 이 사흘 만에 다시 600명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최근 일주일 사이 계속 700명 밑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가 여전히 611명이나 되고요. 이 수도권은 물론 영남권 확진자도 계속해서 두 자릿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집단 감염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충남 아산의 한 교회에서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요. 이 전남 여수의 유흥업소에서도 한 2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제주국제대학교의 레슬링 선수단 그리고 경기도 양주의 육군부대에서 7명 정도씩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사는 이웃인데요. 네. 그 외국인 노동자들도 코로나로 더 고통을 받는 걸 보고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지자체에서 그리고 사장님들 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내일부터 70세 이상 국민들한테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됩니다. 네, 정부는 내일부터 70에서 74 어르신들을 시작으로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는데요. 네. 이달부터 6월까지 접종하는 대상자는 60세 이상부터 74세 이하이고요. 1947년생부터 1956년생까지는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1957년생부터 1961년생까지는 다음 달 7일부터 19일까지 접종이 이어집니다. 예. 이를 위한 사전 예약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65세 이상에서 69세 이하까지는 그 10일부터 또 60세 이상에서 64세 이하까지는 13일부터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약합니까? 포털 사이트에서 코로나 백신 사전 예약 이렇게 치시면 가장 위에 뜨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아니면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번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콜센터 등을 통해서 원하는 접종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저 맞고 싶어요 이렇게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인터넷에서 코로나 백신 사전 예약 이렇게 쓰시면 바로 뜬답니다.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도 하고 있고요.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통 청와대에서 어린이들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잔디밭 뛰어다니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어린이들을 만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청와대 방문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게임을 통해서 이 청와대 간접 체험하기 행사를 한 바 있는데요. 올해도 이 강원도 평창의 도성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온라인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마스크도 빨리 벗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고요. 지구 환경도 빨리 더 깨끗해지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루빨리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 수 있게 하는 것이 대통령 할아버지의 가장 큰 소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빨리 아이들이 마스크 벗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인데요. 국민의힘에서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는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어제 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여야 합의로 청문 보고서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도 그 야당에서 도덕성에 문제가 없다라며 호평까지 나왔기 때문에 곧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3명이 문제입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어제 청문회를 진행한 5명의 후보자 중에 임혜숙, 노영욱, 박준영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했습니다. 임혜숙 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낙마 대상 1순위로 꼽혔는데요. 국민의힘은 청문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한다는 방침으로 그 임혜숙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임혜숙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 계약, 위장 전입,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상태이고요. 이 박준영 후보자는 이 천여점의 도자기를 들여와서 허가 없이 판매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노영우 후보자는 이 세종시 아파트를 공무원 자격으로 특별 공급받고 차익을 남기고 되팔아서 논란이 됐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박준영 후보자와 노영우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 청문 보고서의 부적격 의견을 적시하는 방식으로 채택 자체에는 응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임혜숙 후보자 한 명한테 지금 좀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네, 김부겸 후보자 청문회가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이 국민의힘은 우선 이 김부겸 후보자가 여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다면서 이것은 향후 대선에서 관건 선거를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신상 관련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 일단 라임 관련 의혹이 있습니다. 네. 1조 6천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이 김부겸 후보자의 둘째 딸 그리고 사위를 위해서 12억 원 상당의 맞춤형 특혜 펀드를 개설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종필 전 부사장 그리고 라임펀드 피해자 대표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이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인데요. 하지만 김부겸 후보자는 딸과 사위의 펀드 가입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이 사위나 딸도 손해를 본 상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매체에 따르면 그 이종필 전 부사장도 김부겸 후보자를 전혀 모른다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부겸 후보자 부부가 이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다수 미납했다라는 이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특목고 폐지를 주장해놓고 셋째 딸을 경기외고에 보냈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부겸 후보자는 이 특목고 폐지를 위해서 법안을 냈던 것이 아니라 성격이 유사한 학교 유형을 혁신형 자율학교로 일원화하자는 것이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청문회 과정에서 지켜보죠. 의혹이 해소되는지 어찌 굴러갈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한 30대 남성에 대한 모욕죄 고소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인신모독성 전단을 뿌린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9년 7월 이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을 향한 비난 전단 수백 장을 뿌렸습니다. 청와대 측은 일본 구구 잡지의 표현을 무차별 인용하는 등 국격과 남북관계 등에 해악을 미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법률 대리인이 이 사람을 고소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다라며 고소 철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정부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또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신중하게 판단에 결정하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굉장히 표현도 거칠고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부분도 있던데 고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이분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그 내용이 진짜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아무튼 고소는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감내할 몫이라면서요. 정치권의 때 아닌 세계 여행비 1,000만 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 경기도청에서 열린 고졸 취업 지원 업무 협약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왜 대학교를 다닌 4년과 대학을 다니지 않고 일한 4년이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가라고 했고요. 왜 실력에 따라 평가받지 않고 형식적인 학력을 가지고 차별하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비판할 만하죠. 네, 그러면서 4년 동안 기술을 쌓고 노력한 결과가 4년 동안 대학 다닌 사람의 보상과 별반 다를 바 없거나 별반 다를 거 없거나 나을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대학 진학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 그 얘기를 하다가 이 4년간 대학을 다닌 것과 세계 일주를 다닌 것이 어떤 것이 더 인생과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될지 각자 원하는 것을 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이 대학을 안 가는 청년에게 세계 여행비 1,000만 원을 지원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이런 아이디어는 어떨까 이렇게 내놨는데요. 어떨까 이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집니다. 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학력으로 임금 차별을 하지 말자는 화두는 찬성하지만 그 일한 사람과 대학 다닌 사람이 보상이 같아야 한다라는 발언은 심각한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도 사탕 발림 공약도 단위가 기본이 1,000만 원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한강에서 실종된 뒤 사망한 채 발견된 대학생의 발인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네, 서울 한강공원 근처에서 실종됐다가 끝내 시신으로 발견된 대학생의 발인식이 오늘 오전 9시 서울 성모병원에서 열렸습니다. 유가족과 친구들, 취재진 등 약 150여 명이 모여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추모했는데요. 고인은 추모공원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 고인의 사인을 밝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서 하루 만에 30만 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는데요. 여러 의심하는 대목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런저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경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정민 씨 아버지 직접 연결해서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언론은 뭘 놓치고 있는지, 그날 한강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시안 혐오.
이어집니다. 한인들 피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볼티모어에서 한인 매장에 괴한이 침입했다고요? 네, 이 미국의 인종 혐오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한인 자매가 운영하는 주류 매장에 괴한이 침입해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남성이고요. 이 가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 갑자기 나타나서 이 여성을 폭행했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이 계속 저항하자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를 내리치기도 했고요. 이를 본 또 다른 한인 여성이 뛰어나와 말리자 또 벽돌로 그 여성의 머리도 가격을 했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이 두 자매는 공격을 받으면서도 계속 이 남성을 밀어냈고 결국 가게에서 쫓아낸 뒤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모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쳤고요. 특히 한 분은 머리를 30바늘이나 꿰맸다라고 하는데요. 이 볼티모어 경찰은 용의자로 50대 남성을 체포해서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아시안에 대한 증오 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네, 최근 맨해튼 42번가에서 아시아 여성 2명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는데요. 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이들에게 다가와 망치로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아이고. 미국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미국 15개 대도시에서 올해 1분기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 범죄가 지난해 1분기에 비해서 16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뉴욕의 경우 22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얼마 전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우리 법원의 판결 항소했다고요? 네, 지난달 21일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용수 할머니 등 그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이 20명이 낸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한 바 있습니다. 네. 주권 국가인 일본의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라는 그 이른바 국가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이용수 할머님이 이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오늘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의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의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길 가던 행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묻지마 폭행으로 묻지마 살인이 되었습니다. 네, 강동경찰서는 처음 보는 행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이 남성은 어제 저녁 7시쯤 강동구 천호동의 주택가에서 길 가던 60대 남성 B씨에게 1,000원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했고 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이 가슴과 복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을 했습니다. 이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는 피해자를 그날 처음 봤다고 했고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네. 무섭네요. 네이버가 비판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이 네이버가 블로그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며 그 2주 동안 블로그에 이 매일 일기를 쓰면 이 네이버 페이 포인트 16,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2주는커녕 사흘 만에 조기 종료가 됐습니다. 아니 2주 동안 일기를 쓰면 돈을 주겠다고 네이버 포인트를 주겠다고 해놓고 사흘 만에 닫아요? 네. 조기 종료 이유는 이른바 어뷰징인데요. 이 네이버 측은 여러 아이디로 복사글을 붙여쓰기 하는 등 어뷰징 형태의 참여자가 지나치게 많다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 챌린지에 3일차까지 참여한 계정이 무려 60만 개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네이버가 이런 이벤트를 벌이면서 그 정도도 예상하지 못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애초에 이벤트를 헐렁하게 구성하고 이 이벤트에 성실히 참여한 네티즌이 있을 텐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뭐라고 합니까? 네, 네이버는 성실하게 이벤트를 완료한 분들께 혜택을 드리는 것을 검토하긴 했는데 유효한 응모글과 그렇지 않은 응모글을 판별하는 기준도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어쨌건 네이버가 약속을 어겼잖아요. 네, 그래서 네이버를 혼내달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385님께서 11살 아들 대신 문자 보내요. 아저씨는 참 열심히 일하는 분이라고 전해달라네요. 11살 아들이요. 네. 5513님께서 전북 정읍에 살고 있는 곽류경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내장사 다녀오는 길에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시대 안녕하시죠? 9772님께서는 어린이날 선물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았어요. 어린이날 선물로 사랑을 받으셨군요. 아이고, 네. 좋으시겠습니다. 좋으신 거예요. 네. 사랑이 최고인 거예요. 알았죠? 958님께서 중학교 1학년입니다. 선생님이 저희 보고 아직 어린이래요.
엄마가 어린이날 선물로 돈가스 사주셨어요. 맛있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중학교 1학년부터는 어린이가 아닌 걸로 좀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 좀 저는 불만이었어요. 저는 불만이었습니다. 동심을 가지고 어린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린이 아닌가. 5569님께서 안녕하세요. 이번에 14살이 된 중학생입니다. 늘 수학학원에 가는 길에 기사님이 라디오 틀어서 듣고 있어요. 어린이날에도 전 학원 가네요. 참 그러네요. 어린이날은 좀 쉬어야 되는데 청소년도 좀 쉬어야 되는데. 8051님 저는 양주 옥정초등학교 2학년 5반 이가은입니다. 이가은 어린이 반갑습니다. 5430님 안녕하세요. 저는 민락초등학교 3학년 2반 이지용입니다. 엄마와 동생들이랑 듣고 있어요. 어린이날 축하해 주세요. 햄버거 먹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먹어야죠. 지용님 먹어야죠. 이상화님 우리 아들 37살 어린이 피자 주고 싶어요. 아들이 37살이라는 건가요? 우리 아들 37살인데 어린이 피자 주고 싶다는 건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먹어야죠. 시켜 드세요. 많이 드세요. 2427님께서 부모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놀러 못 간다고 집에서 열공하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6시간 공부하고 지금은 자유시간 게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린이날에도 힘드네요. 1261님께서 어린이날이라 아이들이랑 공원 갔다가요 집에 오는 길에 라디오 듣고 있어요. 애가 셋이라 음료수병 과자봉지가 굴러다녀서 6살 막내 아들이 차 버리고 새로 사자고 하네요. 아유 하나 사주세요. 네. 차 하나 새로 사세요. 막내가 그거 원하는데 그거 해주셔야죠. 네. 잘했어요 막내. 네. 햄버거 드려야지.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이승미 씨. 네,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오늘 휴일이긴 하지만 주 중반이어서 많이 밀리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고속도로에 사고 난 곳이 많은데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덕천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여파로 대저분기점부터 3km 구간 정체되고 있고요. 순천 방향으로는 지수나들목을 못 간 곳에서 화물차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비진 지점 3, 4차로가 차단되고 있어서 조심하셔야겠고요.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으로는 동광주 나들목 1차로에서 사고 나서 부근 정체되고 있습니다. 나들이 귀경 정체로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서종에서 화도까지 막히고요. 남양주 요금소에서 강일까지 밀리고 있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안성 일대 3km 정체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양모의 지속적인 학대 끝에 끝내 숨을 거둔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어린이 관련 사건 사고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더 늘었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주변에 어린아이들이 이런 호소를 한다면 꼭 신고해야 됩니다. 아동의 울음소리가 있거나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그리고 멍 상처 등이 시간차를 두고 지속되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꼭 신고해 주십시오. KBS 더 나은 삶 어린이가 안전한 대한민국 주간에 어린이날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이 사건 당시에 응급실에서 정인이를 직접 진료하고 치료했던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임상조 교수 남궁인입니다. 네, 교수님, 아동학대 관련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나 미안해 챌린지가 온라인으로 확산되기도 했었는데요. 응급실에서 정인이를 처음 만났을 때 이거 좀 문제가 크다 이렇게 인식하게 된 계기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그냥 어떤 점이 이상했다라기보다는 정인이의 그 몸 자체가 이 사망으로 이르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에서는 그냥 학대였습니다. 네. 사실 어떤 이유로든 이렇게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그냥 어떤 외력에 의해서 아이가 그렇게 사망한다면은 그거는 어떤 의미로든
학대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 골절이 시기가 다른 골절들이 명백히 나왔습니다. 골절이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 곳이 그것도 시기가 다른 게 보였어요? 네, 그게 전신에 그 시기가 다른 골절들이 차례로 찍혀 나왔는데 그 한 장만으로도 어쨌든 무조건 교과서적인 아동 학대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보자마자요. 세 차례 신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고를 조금 경찰이 그리고 아니면 주변 어른들이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봤으면 정인이의 죽음을 좀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게 경찰에 신고를 하면은 경찰과 공무원 조직이 오고 아동보호 전문 단체 아보전이 또 옵니다. 그래서 조직이 일원화돼 있지 않고 뭔가 이렇게 책임이 분산된 구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신고가 됐을 때 누구도 이거를 좀 인텐시브하게 책임지는 사람이 책임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로 정인이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것과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교수님 응급실에서 지금 근무하시죠? 네, 전 대학병원 응급실에 있습니다. 아유, 훌륭하신 일 합니다. 하시는데 저기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아동학대 사례 좀 어느 정도 접하세요? 사실은 흔히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학대 아동이 응급실로 오는 경우는 대부분 죽거나 죽기 직전 정도 돼야지 저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혹시 응급실에서 그러면 이거 아동학대다 해서 의심하고 신고한 적도 있으세요? 상당히 많고요. 그중에 2018년 많아요? 네, 상당히 아동학대 신고는 많습니다. 의료인은 아동학대 신고가 의무고 의심이 될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 저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 의심이 된다면 일단 수사기관에 그런 걸 위탁을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한 편이고요. 그중에서 2018년에 조금 유명했던 괴물 위탁모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 응급실에 사설 위탁모가 엄마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아이 부상 입은 아이를 데려온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엄마하고 생활고를 토로해서 엄마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아이를 어쨌든 다른 병원으로 보냈고 저희가 조금 아무래도 미심쩍고 아이가 어쨌든 이 정도까지 되면은 이거는 학대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직접 전화기를 들어서 새벽에 신고를 했었는데요. 나중에 위탁 모임이 밝혀졌고 심지어 그 위탁모가 아이를 집중적으로 뜨거운 물에 넣고 아이를 굶기고 경기한데도 방치해서 결국은 아이는 사망한 사건이고요. 이게 징역 14년인가 받았던 지금 복역 중인 괴물 위탁모 사건이었습니다. 네. 응급실에 그래서 선생님, 교수님한테 가기 전에 어떻게 다른 어른들이 보고 아동학대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교수님한테 간 거는 거의 좀 늦어서 굉장히 심각한 경우나 병원에 오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서 아동학대 신고 매우 중요한데 어떤 점을 보면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조금. 네, 아동학대는 4가지로 나누는데요. 신체학대, 성학대, 그다음에 방임, 그다음에 감정학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카테고리 분류별로 나눠보면 조금 개념이 이해가 편한데요. 신체학대는 그야말로 때리는 건데요. 아이가 어쨌든 일반적인 생활에서 다칠 수 없는 어디 뭐 허벅지 안쪽이라든지 겨드랑이라든지 귀 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대할 때 주로 다치는 곳이거든요. 그래요? 네, 이런 것들과 좀 시기가 다른 것 그리고 왜 다쳤는지 물어보면은 엄마의 그 설명과 혹은 양육자의 설명과 이 부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신체 학대를 의심할 수가 있고요. 그 외 방임은 뭔가 아이가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다든지 아이가 냄새가 난다든지 아이가 굶어 보인다든지 체중이 덜 나간다든지 정서학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정서가 불안하고 어머니를 뭐 양육자를 피한다든지 뭐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아동학대로 의심하고 우리는 신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신고하면 경찰이나 아니면 아동학대 담당 부서에서 좀 잘 처리해야 되는데 잘 처리가 됩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일단은 신고 의무고 신고 이후에는 사실은 응급학과 의사의 일까지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신고가 접수가 되면은 경찰 조직 그다음에 경찰에서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동시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출동을 해서 같이 동시에 접수가 됩니다. 이것도 단체가 3개가 있다가 이번에 2개로 줄은 건데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각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담당이
부분이 좀 아이 보존한다든지 뭐 이런 판단한다든지가 좀 나눠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이드님께서 아동학대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장관급도 아니고 차관급도 아니고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어린이 권리 보장원 원급입니다. 당연히 인력도 예산도 부족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7206님께서는요. 유치원 교사입니다. 남 교수님 강의도 여러 번 들었는데 반갑습니다.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했었는데요. 우리나라 아동학대 시스템이 부모가 아동학대 아니라고 하면 그냥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안타까움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실히 책임이 분산돼 있어서 예. 뭐 부모의 말만 듣고 뭔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집으로 돌려보낸다든지 뭔가 책임지는 주체가 없어서 조금 더 그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인이 사건에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조금 처벌과 함께 좀 보완해야 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 네. 형량이 높아지고 네. 관심이 쏟아지면 어쨌든 이건 엄벌의 처음이다. 언론의 관심을 가지면 그 사건은 좀 풀려요. 그런데 다른 사건은 잘 안 풀려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은 꾸준히 30명에서 40명대고요. 이것들이 100명대인데 밝혀지지 않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는 사건은 그 외에 뭐 한 절반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언론에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은 정말 어떤 온정주의로 처벌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처벌이 좀 객관 일원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일단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기관 자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주체로 변경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 인식이 좀 더 발달해서 많은 좀 타인의 그런 고통이라든지 이런 걸 간과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동학대도 좀 늘고 있습니까? 사실은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늘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 시대 게다가 집에 부모랑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접촉할 기회가 많아서 그런 좀 경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어린이 안전사고도 잇따르는데 어린이 안전사고는 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사실은 어린이 안전사고는 매년 줄어드는 것 같고 예. 코로나여서 더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바깥 활동을 안 하니까요. 아무래도 네. 조금 더 부모 곁에서 안전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는 좀 줄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어린이 안전사고는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렇게 사고 내고 그런 교통사고 생각이 나는데요. 아동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수님 뭐라고 얘기해 주십니까? 일단은 어린이 교통사고는 비약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사건들이 옛날에는 정말 많았거든요. 네. 그냥 후진하다가 봉고에 치인 아이라든지 네. 뭐 그냥 무단횡단하다가 치인 아이라든지. 학교 앞에서도 사고 많았어요. 네, 그런 것들 보면 정말 애간장이 끊어지는 네. 그런 느낌입니다. 사고로 정말 그야말로 잃은 거니까요. 네.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좀 교통량이 줄고 그다음에 안전 의식이 올라서 확연히 최근에는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는데요. 그리고 민식이법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사고 자체가 상당히 비극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사고를 줄이는 게 아니라 아동 관련된 사고는 아예 없애는 게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어쨌든 안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뭐 꺼진 그런 것도 다시 보고 아이가 뭐 이렇게 혼자 이렇게 뜨거운 차 안에 들어있지 않았나 이런 것들도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차 운전하시는 분들 그 규정 속도도 잘 지키고 아이가 확 건너지 않나 이런 것들 살펴보는 것들 모조리 다 중요하겠습니다. 아동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초등학교 때는요. 아동사고 친구가 다치거나 뭐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불러서 때리셨어요. 조심하라고 했는데 조심 안 했다고.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죠. 오늘 일단 어린이날인데요. 네. 일단 아이가 사고가 났다고 애를 때리는 거는 네. 그냥 아동 학대입니다. 그렇죠. 네, 학대고 아이를 체벌로 그렇게 사고 예방을 한다는 거는 지금 이 시대에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조심해라니까 그러면서 화내는 것도 그건 방법이 아니죠. 네, 결국 어른들이 이런 뭐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어른들이 더 조심하고 어른들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4173님께서 제가 2003년에 미국에 있을 때요. 두 아들이 말을 잘 안 들어서 소리 지르면서 훈육했더니 옆집에서 신고해서 경찰이 왔어요. 내가 한국인은 언성이 높다고 얘기했더니 우리 애들도 동의해서 경찰이 옆집에 불편 주니까 주의 주고 그냥 갔어요. 휴, 아들도 잘못하고 큰일인 줄 알았죠. 아, 참. 그리고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런 뉴스는 마음이 아프네요 하면서 4794님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린이들은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사랑하기도 모자란 그런 정말 아름다운 그런 어린이 아닙니까?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 어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아동 학대가 일단은 오늘 메인이니까요. 네. 어떻게 의심해 보는 게 일단은 우선일 것 같아요. 네. 뭔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 가정 안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네. 신고를 그 객관적으로 어디 다른 사람들이 봐주지 않으면은 아이는 계속 학대 당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의 자발적인 어쨌든 신고라든지 네. 참여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아동이 그 귀한 아동이 우선인 그리고 모든 것을 아동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회를 어른들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변 좀 둘러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잘 보호받고 있는지, 혹시 학대받고 있진 않은지 좀 살폈으면 합니다. 아하님께서 아동사고 예방책은 공감과 이해입니다. 너 안 다쳤니? 괜찮니? 또 잘못했다고 이렇게 때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남궁인 이대 목동병원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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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뜨거운 이슈를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청코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홍코노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네, 반갑습니다. 김병민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어디 가셨어요? 너무 오랜만 아니에요? 네. 한 2주만입니다. 지난주에 많았잖아요. 왜 네. 이러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두 분 다. 자, 화창한 어린이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애가 다 커가지고 네. 어린이날이라고 특별히 의미가 없었고요. 우리 김병민 의원은 다둥이 아빠잖아요. 애가 셋입니다. 저희 그래서 아이들이 주진우 기자님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오늘 어린이날에 방송에 불러서 얘랑 놀아줘야 되는데. 김병민 의원 다른 방송국에 갔다 왔어. 아니 이러면 안 되지. 네. 어린이날에. 알리바이 대볼까 아빠한테. 자, 아무튼 어린이날. 자, 세 명이서 자 가보겠습니다. 어떤 뉴스부터 먼저 할까요? 자, 여야는 당 지도부를 정비를 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대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뽑혔고 국민의힘에서도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연일 강성 발언 쏟아내고 있어요. 네, 김기현 의원 강성 발언이라기보다는 예.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민생 발언을 쏟아내고 있죠. 민생 발언입니까? 네, 맞습니다. 강성이 발언. 김기현 원내대표가 강경 민생 발언. 당선되고 난 다음에 첫 일성이 바로 어디냐면 손실보상법 처리하라고 농성하고 있는 그 현장을 찾았거든요. 근데 김병민 의원님은 언제부터 강경이 민생으로 바뀌었어? 네, 말씀하세요. 네, 여기에 대해서 투쟁도 중요하지만 네. 그냥 정치 투쟁, 노선 투쟁이 아닌 민생 투쟁을 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했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코로나19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 삶을 중심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생 투쟁에 나서겠다고 하니까 이제 당선된 지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예. 당선된 아마 그 다음 저녁을 같이 했는데 한 2시간 동안 밥을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정말 민생밖에 머릿속에 든 게 없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밥을 먹으면서 네. 대통령하고도 밥을 먹으면서 민생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당선이 되자마자 사실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지도부도 꾸려야 되고. 그런데 당선이 되자마자 정무수석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밥 먹자고. 네. 이게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정말로 만나서 밥을 먹고 이야기할 준비가 돼 있으면 당선 축하드립니다. 인사를 먼저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체제가 좀 정비가 되고 나면 청와대로 모실 테니 말씀을 주십시오 하는 게 정상이죠.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원내대표도 지금 당장 만나서 밥만 먹을 수는 없지 않는가 얘기를 했고요. 조만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테니 협치의 가능성을 청와대가 좀 보여주기 위해서 넉넉한 여유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최진봉. 아니 밥 먹으러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따져요. 바쁘다니까 당선되자마자. 그러니까 저는 김병민하고는 먹어도 그렇지. 네. 그 대통령은 못 먹겠다는 거지. 삿바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제 오라 그래서 가면 뭔가 좀 모냥 빠진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저는 그것보다 정말 원내대표가 대통령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나서 지금 말씀하신 민생 얘기 좀 하시고 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자주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뭐 이제 이번에는 불발이 됐지만 당대표 또 선출되고 나면 당대표 원내대표 같이 좀 만나셔서 대통령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또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요구사항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좀 정책 과정에도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행보. 네. 지도부의 행보, 민주당 지도부의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재까지 좋습니다. 좋습니까? 예, 당명 빼고 모든 걸 다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송영길 신임 대표 행보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죠. 현충원 참배의 모습에서도 윤호중 원내대표의 그 무릎 꿇고 있었던 조금 기이한 행보들과도 결이 상당히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영길 대표가 중요한 거는 우리 어제 청문회 과정들을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셨을 거잖아요. 보고서 채택도 잘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이를 이제 임명 강행하려고 하는 청와대의 움직임이 있을 때 당명 빼고 다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민주당이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되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청문회를 거치면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이 있으면 여당이 먼저 나서서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그동안은 정의당이 데스노트 언급을 했지만 송영길 대표 취임하고 난 뒤에 민주당이 데스노트 정도 보여주게 된다면 야 민주당이 진짜 국민 눈높이를 생각하는 정당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지점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진봉. 저는 뭐 지금 칭찬을 하셨는데 뭐 당연히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칭찬이 김병민 의원이 계속되길 바라고 당대표 입장에서 중도 확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막 과격하게 공격하고 이런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과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은 독재 정부를 이끌었던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죠. 뭐 그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방명록에 가서 그렇다고 막 나쁜 얘기를 쓸 수는 없잖아요. 거기 가서 아무리 고인이 되신 분이고 이러니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썼다고 저는 생각해요. 송영길 대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과격하게 이렇게 대표가 어쨌든 중도 확장도 하고 공과가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예우를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줘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뭐 강경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일부 이렇게 강성 성향을 보이는 분들의 글이나 이런 것들이 또 보수 언론에 타겟이 돼서 그게 또 퍼날라지다 되면 이게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진정성을 가지고서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죠.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그동안 과거의 퇴행적인 모습을 좀 벗어나서 중도로 외연 확장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을 때도 아마 민주당에 지각 있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들께서는 그래 국민의힘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응원했을 거라 봅니다. 송영길 대표 행보를 보면서도 당은 다르지만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 민주당이 조금 제대로 된 길을 잡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또 당은 원팀으로 함께 움직여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김용민 최고위원은 혼자서 또 봉화마을을 찾았더군요.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게 되면 송영길 대표가 가고자 하는 길과 그리고 1등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김용민 의원이 가려고 하는 길들이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는 순간이 올 것 같은 기시감이 드는데 이거 이제 송영길 대표가 어떤 리더십으로 끌고 갈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송영길 대표 칭찬하더니 갑자기 또 김용민 의원 얘기를 꺼내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당에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은 건강한 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중요한 건 전체 의견이 어디로 모여지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민주당이 송영길 대표 중심으로 해서 잘 갈 거라고 봅니다. 당내에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예를 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열심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딴지 거는 분도 많았지만 그래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하시면서 원하시는 쪽으로 간 것처럼 저는 송영길 대표가 지금 이끌고 있는 당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여러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 흐름은 송영길 대표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9560님께서 최진봉 교수님 웃음소리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강한 웃음소리. 제가 웃음으로 인기를 네. 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별걸로 다 인기를 끌으세요? 제가 래퍼로도 인기를 끌고 웃음으로도 인기를 끌고. 교수님이 예. 언론의 정통한 교수님께서 저 웃음과 랩으로 지금 승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은근히 매력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 듣지 않더라도 웃음소리로 최진봉 아유, 교수님을 한 번에 알 수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아유, 자 교수님. 예. 자,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윤곽이 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 계속해서 들썩들썩 거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는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근데 그게 과연 도움이 될 거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당권을 도전하는 것 자체가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옛날에 어쨌든 원내대표 했던 분이 또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과연 당이 바뀌고 쇄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까 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난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필리버스터 하고 이러면서 또 이렇게 법안 통과시키는 것 자체에서 반대하시면 너무 강성적인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당의 색깔을 또 다시 옛날로 회귀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저는 웬만하면 안 나오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본인은 나오시려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대표에 대한 또 지지세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그 중도층의 영향력도 크고요. 네, 인지도가 워낙 높죠. 네. 같이 이렇게 쭉 현장에 다니다 보면은 알아보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뭐 단연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김웅, 다른 홍문표 대표 후보보다 뭐 예. 인지도는 당연 우리가 높다고 흔히 볼 수 말하는 있죠. 대중정치인으로서 꽤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해 왔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라든지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제 대통령 선거가 불과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지도부가 구성되는 게 대통령 후보 선출에 가장 유리한 구도를 점할 수 있을 그렇죠. 것인가. 네. 저는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4.7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가니까 시장 선거도 다 바꿀 수 있고 조금만 더 가면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정권 교체가 가능하구나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구도 속에서 누군가가 인지도가 조금 더 높다고 단순하게 옛날에 저랬으니까 저렇게 갈 거야가 아니라 철저하게 전당대회의 모든 선택은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누가 가장 도움이 되는 전당대회 대표인가 여기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지지도, 인지도에서 떨어지는 인지도는 높습니다만 지지도에서 떨어지는 오세훈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태극기 집회와 그 강성인 개신교 단체들 입을 닫고 단결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차기 당대표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의 덕목은 뭐라고 보십니까?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서 가장 국민들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당을 끌고 가는 사람 그리고 여기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 누가 가장 비호감도가 적은 사람 저는 이 두 가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지역은 뭐 지역만을 가지고서는 무슨 영남이냐 영남이 아니냐 이런 문제보다는요. 우리가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자유한국당의 비호감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비호감도가 국민의힘의 비호감도를 넘어서고 있죠. 여기서 자칫 지도부가 이 비호감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게 되면 이제 대통령 선거 어려워지는 거고요.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과정에 꽃길을 깔아주면서 조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호감도가 그래도 높은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면 정권 교체 가능성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최진봉 교수님. 저는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쇄신할 수 있는 이미지를 함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으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쇄신의 어떤 과정들, 그게 뭐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런 과정을 지속해서 갈 수 있다는 어떤 신뢰감을 주시는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게 아니고 다시 퇴행적이다, 돌아갈 거다, 강성으로 갈 거다 이런 이미지가 생기는 순간 저는 지지율이 쭉 빠질 수 있다고 위험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쇄신과 변화의 어떤 아이콘 이미지 이런 부분도 함께 갖고 있는 분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대권에서 유리한 상황으로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도로 한국당 될 우려가 있다면서 황교안 대표가 전 대표가 내가 직접 나서겠다면서 미국도 가고 막 이렇게 합니다. 본인이 나오면 도로 한국당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의 선택은 자유지만 유권자들의 선택과 판단은 현명합니다. 지금 각종 대선 주자 여론조사 지지도에서 만약에 황교안 대표의 행보가 옳다.
황교안 대표가 다시 한번 나라를 이끌 지도자다라고 생각했으면 유의미한 지지율들이 나올 거라 생각되지만 네. 어디에도 그 지지율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요, 한때 유력한 지지율로 20%가 넘는 대권 주자 1위의 반열이 올랐지만 황교안 전 대표가. 그럼요. 유권자의 선택은 순식간에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한테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본인의 선택은 가능합니다만은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정권 교체의 길에 국민의힘이 대동단결할 거라 생각합니다. 김병민 의원님 하나 물어볼게요. 황교안 전 대표 미국은 왜 가시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걱정. 나라 걱정을 왜 미국 가세요? 그러니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황교안 대표께 직접 주진우 라이브에서 한번 인터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모시고 싶었어요. 꼭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미국 가서 뭐 드시고 싶으신지, 스테이크 먹고 싶은지. 자,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구애 좀 잘 돼갑니까 좀? 구애라기보다는요.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향해서 이렇게 달리고 있는 거죠. 윤석열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와 함께 손을 잡고 정권 재창출 이렇게 외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 않습니까? 결국은 정권을 바꾸기 위한 정권 교체의 길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총장이 함께 나란히 걷고 있다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 지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손을 마주하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될 텐데 그때를 위해서 조금씩 한 걸음씩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바뀌지 않으면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과 손을 같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로 가는 것을 윤석열 전 총장은 원하지 않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쇄신이나 변화의 모습 그런 모습에 대한 강력한 모습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밖에서 제3의 세력을 만들고 국민의힘 의원 중에 몇 분들이 빠져나오면서 정권 어떤 그 정계 개편이죠.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윤 총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야당 쪽으로 갈 가능성은 많다고 저는 보지만 국민의힘과 반드시 함께할 거나 이런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다솔님이 이거 3대 미스테리 됩니다 하면서 마라톤한 안철수와 미국 간 황교안 또 하나는 뭘까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슈 티키타카 이어갑니다. 코로나19로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6남매 중에 맞이인 윤호는 가족들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집 근처 복지관이 문을 닫으면서 동생들을 돌보는 건 오롯이 윤호의 몫이든 지 오랜데요. 수시로 집을 비우는 아빠 대신 아픈 엄마와 함께 어린 동생들을 보살피는 윤호의 나이는 이제 겨우 15입니다. 갖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게 많을 나이지만 윤호에겐 늘 가족이 우선입니다. 엄마는 그런 윤호를 제대로 볼 면목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꿈을 가져본 적 없는 윤호가 마음 편히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날이 오길 오늘도 엄마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시대 어린이의 꿈은 지켜져야 합니다. 더 나은 삶, 어린이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KBS가 윤호의 사연을 대신 전달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어린이날이자 이파인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18.4도로 평년보다 4도가 낮았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었고 활동하기에 적당한 기온선이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다소 내려갑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5도 내외에 머물겠습니다.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떨어지는 셈이고요. 모레는 기온이 다소 오르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경북 산지 등에선 내일 새벽 서리가 내리고 또 강원 산지는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부 더운 감이 있겠고요. 일교차가 2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니까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대관령 3도, 대전 8도, 광주 10도 등 4도에서 10도의 분포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 23도, 대구 25도 등 20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겠고 강원 산지는 내일 새벽까지 강풍이 이어지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해지기 시작해서 영동지방 지금 건조합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미세먼지 농도 높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7.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과거사 문제로 한일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정의용 외교장관과 모태기 외무상의 첫 회동이 현지 시간 5일 런던에서 성사됐습니다. 이들은 한미일 3자 회담 후 자리를 옮겨서 양자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정의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릴지에 대해 내일 의원단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 고강도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특별한 낙마 사유가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인도에서 귀국한 우리 교민 172명 중 1명이 귀국 직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3명은 미결정으로 나왔습니다. 기존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중인 울산에서는 오늘 신규 확진자 36명이 추가 발생하며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최진봉 김병민 최진봉 두 분이 티키타카 이어가고 있습니다. 9561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해서요 집에서 애들이랑 놀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병원놀이 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 환자 역할입니다. 계속 누워 있습니다. 누워서 듣고 있습니다. 햄버거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문자 보내라고 해서 보내요 얘기합니다. 아유 드셔야죠. 너무 누워 계시면 허리 아파요. 자, 다음 이슈로 가볼까요? 자, 검찰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김호수 검찰청장 내정자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네, 저는 이게 실화냐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게 실화냐? 네,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다 기억하시죠? 네. 지난날 우리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이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도 다 무시하는지 청와대에서 대놓고 찍어서 내려온 인사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김호수 전 차관이었고 네. 여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했던 최재형 원장의 목소리들이 그때 들려 나왔었고 네. 왜 반대했는고 하니 당시의 정치적인 중립 문제 너무 친정부 성향의 사람이 감사위원으로 올 수 없다고 강하게 맞섰던 인사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도 이게 여러 가지 그 자리에 노미네이트 될 정도의 진기록을 세우고 있는 인사가 여기 안 되고 저기 안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 선상에 있는 인물이 대한민국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된다. 국민들 보시기에 납득이 될까 싶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일단 뭐 여러 군데 노미네이션 됐다고 해서 그게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만큼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분이 이제 정치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말 김병민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분이 그러면
정치적인 어떤 성향으로 봐서 그럼 진보에 가깝냐 보장은 물론 진보에 가깝다고 분류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든 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거니까 뭐 진보든 보수든. 근데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일 거냐 하는 문제는 저는 생각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뭐 정부 입장에서 어쨌든 검찰 조직을 잘 추스리고 그래도 온화한 성품에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분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예컨대 뭐 가장 쉽게 비교해서 하면 이성윤 지검장이 만약 올라갔다고 보세요. 그럼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했겠죠. 그러나 김호수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온화한 성품에 검찰 내에서도 어느 정도 동망이랄까요? 아니면 지지세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게 뭐 크게 문제라고 보진 않고 감사원 같은 경우도 감사원장이 반대하셔서 결국 임명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걸 밀어붙여가지고 했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의견 받아서 왜냐하면 재청권을 갖고 있는 감사원장이 하지 말자 하니 안 한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뭐 논란 되시고 야당은 비판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크게 문제가 되는 인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최재형 감사원장은 친국힘 인물이죠. 최재형 감사원장을 임명한 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중에서 참 잘했던 몇몇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사건이 최재형 원장을 임명했던 것이고 윤석열 총장은요?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던 건 우리가 지난날 두고 보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참 문재인 대통령의 선견 지명이 있었구나.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그 선견 지명을 높게 평가하고요. 이 김호수 차관 하나만 짧게 얘기를 좀 더 끌고 가면 문재인 대통령 칭찬하는 거 처음 봤어요. 네. 그 지난 윤석열 전 총장 결국 찍어내기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징계 사유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나서서 수사지휘권 발동하고 검찰총장으로서 꼼짝마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김호수 차관을 그 검찰총장직에 오르게 되면 당시의 징계 사유를 가지고 그대로 김호수 내정자에게 이렇게 연계해 보게 되면 과연 어떠한 상태로 검찰 조직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당시 징계에 나섰던 분들이 고심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병미 의원이 아까 윤석열 전 총장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칭찬했잖아요. 저도 처음 봤는데 그거 계속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김호수 지금 총장도 그럴 수도 있어요. 두고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컨대 윤 총장 처음에 윤 전 총장 임명할 때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야당이 진짜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기수 왜 이렇게 튀어넘느냐 뭐 그러면서 엄청나게 반대했었잖아요. 근데 결국 지금은 윤 전 총장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처럼 김호수 총장도 어떻게 행동하실지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을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검찰을 장악해서 뭘 어떻게 이용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모습을 보면은 검찰 장악이라는 표현이 전혀 아깝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유시민 이사장 기소 그리고 최강욱 의원 상실형 구형 이런 걸 보면 검사들이 친정권 인사들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최강욱 의원 개별적인 국회의원 한 명권에 대해서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이걸 기소하지 않게 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후폭풍을 생각한다면 전혀 다른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국민들이 정말 큰 피해를 입었던 사건들 기억하시죠? 바로 라임, 옵티머스 사건으로 비롯된 엄청난 금융, 펀드, 환매 사기 사건. 이 수사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권력형 범죄라고 불렸던 울산시장 하명수사 논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로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청와대 당시 행정관이 목숨을 잃는 사건까지 발생합니다. 사건의 진실이 잘 규명되고 있습니까? 관련된 정권의 핵심 권부를 향했던 많은 문제들이 수사를 하는 듯 마는 듯 지나갔던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건들에 대해서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는가 저는 좀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울산 사건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지금 뭐 정부 관련해서 정부의 권력기관 관련해서 검사들이 얼마나 많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 그 관용차 타고 들어간 가지고 문제를 삼아가지고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도 나쁜 짓에서 도망가려는 사람 잡았는데 그거 불법적으로 출금시켰다고 또 수사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예를 들면 김병미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정권에 어떤 장악되어 있는 검찰이라면 과연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라임 옵티머스도 저는 동의해요. 왜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서는.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서 검사들 관련된 사람 제대로 수사 안 하잖아요. 99만 원짜리 술값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통과시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모욕죄 관련해서 고소 취하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죠. 네. 예전에 대통령이 SNS에 그런 글을 올려서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쯤은 좀 언급해주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욕해서 국민들 기분이 풀어진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욕죄로 결국은 대통령이 하든 대통령 대리인이 하든 친고죄 성격이기 때문에 스스로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3명 사람 모두가 다 인터넷을 비롯해서 많은 애들에서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는 무수하게 많은 애들을 다 감내하면서 지낼 겁니다. 하지만 공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한 분은 전 여기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이 한 건만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말씀해 나를 욕해서 속 시원하면 그것도 하긴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내가 광화문 가보면 그 차가 한 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차에서 뭐라고 공개적으로 방송한 줄 아세요? 문죄인이라 그래요. 거기서. 그리고요. 문재인 거짓말장이 문재인 물러나라 대통령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해요. 그리고 유튜브에 가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에서 정말 솔직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 엄청나게 많이 쏟아냅니다. 그걸 근거도 없는 막 거짓말해요. 허위조작 정보 내요. 그 사람들 고소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분이 정말 뭐 예를 들면 무슨 개라고 표현하고 친일파라고 대통령을 얘기하고 또 뭐 그림 같은 것도 상당히 좀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용납될 수 없는 그림을 또 이게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욕죄로 고소를 한 건데 물론 이제 저는 취하한 게 맞다고 뭐 취하하셨어요. 저는 만약에 정말 대통령이 본인에서 비판적인 사람들을 처벌한다고 하면 지금 처벌할 사람 엄청 수천 명, 수만 명입니다. 지금 유튜브 가보시고요. 거리에 가보세요. 광화문에 지금도 가면요. 대통령 욕하는 피켓 들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이걸 좀 보셔야지. 이거 한 건 가지고 대통령이 마치 무슨 비판을 못하겠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이거는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모욕죄에 대해서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해요. 비판할 수 있는데 네. 김병민 의원도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비판하는 것도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막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케이스로 하나를 이제 고소를 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저는 정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비판하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왜 이렇게 지금 뭐 늘 얘기하는 것처럼 왜 민주당 친문 세력들이 그렇게 인신공격하고 일어나서 비판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비판을 꼭 해야 되냐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슈 티키타카 마무리하겠습니다. 끝났어요 벌써. 예, 김병민 의원과 최진봉 교수는 바깥에 나가서 소파에서 2차 대전을 준비하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정민아,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 지금의 이별이 너무 아쉽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알기에 이제 너를 보내주려고 한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잘 있을게.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전했던 손정민 씨가 오늘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는 심경을 편지로 전했는데요. 정민 씨 죽음이 아직 풀어야 될 숙제가 의문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때문에 더 혼란스럽기까지 한데요. 손정민 씨의 아버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버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드님 발인이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선 좀 편히쉬길 기도하겠습니다. 여쭤보기도 죄송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지금 아시는 분들 아시는 것처럼 열흘 넘게 시간들이 다 후딱후딱 지나갔는데요. 네. 오늘도 정민을 데리고 여기저기 갔다가 마지막 지금 막 집에 들어왔거든요. 예. 정말 들어오자마자 전화를 받은 겁니다. 네. 정민이가 24일, 25일 그 사이에 사라진 뒤에 예. 지금 그 긴 시간을 지나서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살아 돌아온 게 아니라 6월로 돌아와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네. 사건이 있었던 당일로 좀 가보겠습니다. 좀 고통스럽지만 조금 복귀해 보겠습니다. 네. 정민 씨가 집을 나선 게 지난달 24일 11시쯤이었지요? 네, 맞습니다. 집에서 뭐라고 하고 나갔습니까? 저는 얼굴을 못 보고 방에 있었는데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끝이었거든요. 네.
그러고 전 잠이 들었고 예. 아내는 1시 반 정도까지 카톡으로 메신저 하면서 뭐 술 많이 먹지 마, 많이 안 먹고 있어, 그만 먹을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메신저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때 새벽까지는 문자를 했군요. 네, 1시 반이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드님께서 평소에 그 좀 저녁에 늦게 나가고 술을 먹거나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까? 일반적인 대학생에서 뭐 크게 벗어나는 일은 없었는데 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는 외출이 힘들어지니까 네. 낮에는 집에 있다가 뭐 밤에 친구 집에 간다든지 네. 얘기하고 나가서 아예 그 친구 집에서 놀고 오는 적은 있어도 네. 뭐 소식이 없어졌던 적은 없죠. 아, 그래요? 술 먹고 네. 뭐 어디서 잠들다거나 술 먹고 연락이 안 된다던가 그런 적은 별로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신입생 때 술 많이 먹으면 뭐 지하철 잠이 들어 종점까지 간 거. 예. 아니면 친구들이 뭐 정민이를 좀 많이 취했으니까 데려가는 게 좋겠다. 네. 그런 적 한두 번은 있어도 뭐 이렇게 사람을 고생시켜서 하루 이틀 없거나 이런 적은 절대로 없었죠. 네. 그날 그 아드님이 새벽에서 한강 공원에서 이렇게 친구와 술을 먹고 거기까지 연락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정민 씨 소식을 접한 게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25일 새벽이겠죠? 예. 아내가 저보고 가차를 깨우더니 갑자기 정민이가 없어질 때 빨리 찾아봐. 그게 몇 그래서 시쯤이었습니까? 저는 아마 5시 반 전후일 거예요. 예. 시계고 보고 저는 시간을 당연히 저처럼 시간을 특정하지 못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5시 반 전후에 헐레벌떡 나가면 그 지금 문제 이 반포나도모가 거쳐서 한강으로 나가니까 네. 저는 그렇게 나갔고 아내는 아내대로 뭐 준비해서 찾고 그렇게 25일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리고는요. 그리고 제가 나가는 길에 반포나도목 바로 앞에서 어떤 그 남학생 같은 애가 오길래 정민인 줄 알았거든요. 네. 생각보다 빨리 찾았네라고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정민이가 아니었어요. 네. 근데 표정도 좀 어설프고 술도 먹은 것 같고 좀 이상한 애가 있어서 네. 네가 정민이 친구니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민 씨 친구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봤을지도 모르지만 뭐 저는 거의 친구들을 만나잖아. 이름하고 얼굴이 매칭도 못 시키거든요. 네. 당연히 이제 그 시간에 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술 먹고 이러고 찾는 느낌을 받아서 네. 친구일 거라고 짐작을 했죠, 그냥. 그 친구는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저는 진짜 1초밖에 스쳐지지 않아가지고 예. 저는 아들을 찾는 게 급하니까 아들이 아닌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친구라고 하니까 친구인 줄 알고 얼른 나갔죠. 네. 그래서 이제 한강으로 찾으러 간 거죠. 네. 그리고는 그 친구가 함께 마셨던 친구요. 친구는 그 어머니나 아버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경찰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일단 사실 직접 만난 적은 딱 한 번 월요일 저녁밖에 없고요. 예. 그 이후 단 한 번도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네. 어디서 술을 먹었는지 설명을 해준 적도 없고 한강에서 만난 적도 없어요. 도와주려고 한 적도 없거든요. 친구가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가 사라졌는데 예. 아버님이나 어머님한테 어떤 얘기를 하면서 같이 찾자고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상한 수많은 정황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태가 나오니까 저희들은 계속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점 말고는 또 어떤 게 의심이 갑니까? 일단 저는 가장 의심 가는 게 3시 반 전화. 3시 반 전화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난 게 월요일 저녁이었거든요. 예. 저희도 일요일은 웬만하면은 아들이 어디선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좀 걱정을 많이 안 했는데 네. 이틀째가 되니까 정말 걱정을 했고 그 집에 어차피 같이 있던 건 친구밖에 없으니까 예. 만나자고 해서 8시, 5명이서 만났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궁금한 거는 걔의 기억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은 체면이 예정돼 있었으니까 체면을 잘 해서 너의 기억이 중요하니까 체면을 잘해달라 이런 격려하는 자리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증거는 2시에 같이 찍은 동영상을 보고 2시까지 있다는 걸 확인을 한 거고. 2시에는 뭐 같이 술 먹고 노래 부른 그런 동영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들 핸드폰으로 찍었으니까 아들은 안 나오고 화면에는 친구만 있는 동영상이죠. 대화만 나오고. 예. 그걸로 끄시고 마지막에 4시 반에 나들목에 나오는 친구의 사진을 찍혔으니까. 네. 2시부터 4시 반 사이에 모든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간의 기억을 최대한 많이 살려달라고 한 건데 네. 뭐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나고 4시 반에 일어났을 때도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다고 하고 그 기간에 얘기해 준 건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정민이가 뭐 중간에 일어나서 갑자기 달려가다 넘어졌는데 치는 소리가 나서 뭐 이렇고 저렇고 그 얘기 하나밖에 해준 게 없고 다 말하면은 뭐 그게 몇 시쯤이다 이러면은 저는 모르죠. 술 먹고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거든요. 아무튼 친구는 그 정민 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집에 갔어요. 네. 그리고는 집에 갔다가 그 친구는 친구 어머니하고 같이 다시 한강공원에 공원에 나왔습니다. 새벽에. 온 가족이요. 온 가족이요? 예. 그때 그 연락을 받았습니까? 온 가족이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가 가족들하고 나와서 정민 씨를 찾으러는 다녔는데 아버님이나 네. 어머님한테 연락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찾다 못 찾으니까 전화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먼저 찾아보고. 정민이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버지 좀 데려가세요. 이런 전화 안 받았습니까? 그 전화를 3시 반에 했어야 되는데 안 했고 그런 3시 반 전화 한 거를 저희한테 숨겼습니다. 3시 반에 전화를 한 걸 숨겼다니요? 그건 무슨 말이죠? 또 아까 제가 월요일 8시에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제가 2시부터 4시 반 사이가 중요하고 네. 핸드폰도 그때 바뀌었을 것이다. 예. 라고 했을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기껏 한 게 넘어졌는데 이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다음날 형사님이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3시 반에 친구 전화가 한 걸 확인했다. 네. 3시 반에 친구 핸드폰으로 집에 전화를 했더라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얘기를 안 한 게 너무 분통이 터지는 거죠. 왜 속였을까? 얘기를 안 했을까? 예. 이거는 속인 게 아니고 누락에 가깝지만 제가 분명히 대화할 때 2시부터 4시 반을 특정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생긴 거네. 네, 그날이 그러면 그 시간이 3시 반에 있었죠. 전화를 했으면 네. 3시 반, 4시 반으로 줄여야 되는데 3시 반 전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화가 나서 전화를 했죠. 왜 그 얘기를 안 했냐고. 네. 그랬더니 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얘기할 기회를 놓쳤다고 미안하다고 맨날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거든요. 경황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2시, 4시 반 특정을 분명히 했거든요. 예. 예. 그리고는 전 가족이 나와서 예. 정민 씨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친구한테는? 그러니까 그때쯤에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정민을 찾는 게 좋겠다고 한 것 같고. 예. 그 다음부터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일이 진행이 된 거고요. 예. 아내는 당연히 이제 정민이 찾으려고 정민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저를 내보낸 다음에 두세 번 전화를 안 받더니 그 다음에 전화를 받은 게 친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정민의 전화를 네가 갖고 있어 하니까 자기도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 궁금한 게 많지만 당장 저희는 정민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뭐 술 먹고 핸드폰이 바뀌었나 보다 하고 이제 친구 핸드폰에 전화하기 시작한 거죠. 예. 1시간 정도를 계속 통화를 했는데 신호만 가고 여기 연결이 안 됐다가 네. 마지막엔 핸드폰이 꺼져 있다고 나온 건 거의 7시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사이에 이제 실종 신고도 하고 위치 추적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친구 핸드폰 행방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아직은 못 찾은 거죠? 못 찾기도 했고 저는 찾기도 어려울 거지만 이 정도로 완벽하게 수습을 했으면 찾아도 별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그러면요 그날 아침에 그 친구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정민이를 찾아보고 그 어머님 아버님도 정민이를 찾아서 나섰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는 정민이 찾는 게 중요하니까 네. 저는 뭐 강북, 강남 돌아다니면서 119 하고 경찰서 만나고 막 이러고 다녔고요. 예. 아내는 아내대로 여러 가지 연락하고 다녔는데 저희는 결국 CCTV가 중요하니까 CCTV를 확보하려고 돌아다녔죠. 자, 가족 아버님 경찰에서 그 수사가 시작되고요. 시작되면서 친구의 얘기 그리고 주변 정황을 이렇게 탐문하기 시작했을 텐데 경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친구가 경찰에서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해놨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실종 사고니까 예. 수사 부서 자체가 뭐 여성 청소년 팀 이런 쪽에서 여청과라고 하는 쪽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쪽은 실종을 우선으로 하니까 CCTV를 찾거나 얘가 어디로 갔는 걸 찾는 거지 어떤 사건 사고를 수사하는 팀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얘가 좀 수상하다고 얘기를 해도 이제 그거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그런 수사 전문은 아니신 거고 약간 전문이 다르다 보니까 그 방향이 틀리지 않았나 싶어요. 자, 앞으로 경찰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들의 주검이 발견된 날 제 아내 오열한 아내와 제가 걸어갈 때 마침 서초 경찰서장님을 만났거든요. 네. 제가 그분께 약속을 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 아들 이미 발견됐는데 왜 강에 빠졌는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네. 경찰서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으면 저는 어떤 거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네.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은 듣고 싶지 않다고 네. 열심히 하시겠다고 다짐을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뒤로 뭐 인력도 많이 늘어난 걸 알고 있고 당연히 애쓰실 거라고 믿고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워낙 초기에 한 게 없기 때문에 다 숨겨놓든지 이랬을까 봐서는 그게 좀 불안한 거죠. 네. 언론에서도 경쟁적으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조금 네. 추측성 그리고 좀 약간 좀 의혹성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그 저는 사실 요새 정민이 보내느라고 거의 뉴스를 보지 못하고 있어서 예. 그 상황은 모르지만 가끔 틈삼을 보면은 좀 황당한 기사가 있을 때가 있는데 제일 아쉬운 거는 본인이 취재를 하지 않고 유튜브나 이런 걸 봐서 그냥 본인 것처럼 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건 진짜 좀 한심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민이는 아버님한테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형제나 가족, 그 형제처럼 모든 걸 함께 했기 때문에 저 어릴 때 정민이 대신에 게임을 해줬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게임을 레벨업 하려면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들을 게임을 하면 잘하려고 하는데 레벨이 낮으니까 너는 공부해. 내가 레벨업 해줄게. 이랬거든요. 네. 그렇게 게임도 같이 해주고 여행도 같이 가고 성장하는 모든 걸 공유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친하게 유지가 되고 이모티콘은 보셨잖아요. 네. 이 나이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충분히 공유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너무 생활을 같이 해서 더 그게 괴롭습니다. 네. 정민이가 경기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경기고 1학년들 상대로 제가 강의 특강에 나갔던 적이 있어요. 네,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남일 같지가 않고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신지 제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 것 같은데요. 국민들도 모두 정민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밝혀달라고 30만 명 이상이 청와대 국민청원도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소문이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라 너무 감사드리고 일면식도 없는데 장례식장에 와주신 분, 심지어 오늘 장지까지 와주신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은데 정말 저는 어떻게 감사를 다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정말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만 현실은 하나도 안 박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아들은 죽었고요. 네. 딱 하나 아들이 어떻게 한강에 들어갔는지 3시 반과 4시 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알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죽어야 했는지, 왜 죽었는지 알아야 가슴에라도 묻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저도 옆에 서고 돕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날인데 이런 날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힘내 주십시오. 지금까지 손정민 씨 아버지 손현 씨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한겨레 김민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어린이날인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오늘도 근무를 하는 일이 있어서요. 국회에 가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황교안 전 대표가 미국 비행기를 탔다면서요, 오늘이요? 네, 오늘 오전 10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미국으로 떠났고요. 7박 9일 일정으로 워싱턴 DC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만나고 기자들 인터뷰도 하고 좀 한미 동맹의 강화를 주장하면서
네, 여러 좀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시기 전에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셨어요. 근데 미국은 왜 가신대요? 네, 미국 가는 이유는 사실상의 대선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그 미국 가기 바로 직전에 여러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총선 참패를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또 국민을 위해 머슴 문직이라도 하겠다.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거죠. 은혜를 네. 갚겠다. 지금 나를 이렇게 정치인으로 만들어준 국민들한테 보답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왔는데 네. 이것은 결국은 본인이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는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도 했고요. 네. 자유한국당 대표도 했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국민의힘 반응이 썩 달가운 반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렇죠? 네, 일단 황교안 대표가 뭐 1년 정도 잠행을 했다고 하지만 그동안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여러 메시지를 조금씩은 내왔었는데 네. 그래도 미미했죠. 네, 근데 지지층들이 이렇게 막 쏠리는 모습이 크게 보여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네. 또 당에서도 그런 황교안 대표의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을 지지해주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사실 황교안 대표가 앞에 나오면 도로 한국당이라는 얘기는 빠질 수가 없거든요. 지난해 지지난해인 거죠. 2년 전부터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었고 국회 안으로 유튜버들을 끌어들였었고 굉장히 네. 좀 난폭했던 정치 행보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 때문에 정치도 그래도 외교도 내가 직접 나서서 풀겠다 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황 전 대표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맞습니다. 오늘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 나왔다가 이제 출마를 했지만 안 됐었는데요. 이분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황 전 대표가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여러 의원들께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 후보는 그 당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 의원 입장에서는 좀 원외에 박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모습이 썩 자신의 편이 아니니까 달갑지가 않았겠죠. 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를 당부했다는 말들이 쏟아졌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좀 비판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황 전 대표가 당 대표에 있을 때 공천한 사람들이 많이 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네, 특히 비례는 거의 많죠. 네, 자기가 예. 챙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영향력이 있고요. 영향력을 네네. 행사할 수도 있지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럼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민의힘 당대표 분위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앞서서 말씀을 좀 나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주호영이냐 나경원이냐 이렇게 제목을 달아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주호영이냐 나경원이냐. 네, 일단 주호영 대표는 다음 주쯤에는 출마 선언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예. 또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김기현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출마했을 때 당선 가능성이 아주 조금은 올랐겠죠. 그렇죠. 영남당이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경원 대표도 제가 느낌으로는 99%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99% 김민아 기자가 네. 나온답니다. 그렇게 이제 주호영, 나경원의 구도가 그려지고 나서는 플러스 김웅, 초선 중에서 당대표에 나오겠다는 김웅 의원이 있죠. 이렇게 좀 세 분이 눈에 띄는 후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근데 당대표는 어떻게 뽑아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네, 일단 당대표는 7대 3의 비율로 당원들의 평가와 여론조사 3 이렇게 비율로 투표를 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 당원 평가 중에서는 그 당비를 내는 적극적인 그 핵심 당원들의 투표가 영향력이 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의 절반 이상이 영남권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남권 당심을 잡는 게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되는 거죠. 보수 기독교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에 나서시는 분들도 많은 또 영향력이 있고요. 네, 그렇죠. 일단은 그 당비를 내시는 분들이 70%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이분들한테 어떻게 어필을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유리해요? 지금은 일단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조금은 유리한 유리한데.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나경원 대표도 도전할 만하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하나 더 들을까요? 그러면 저기
인사청문회 얘기 하나만 더 해주세요. 그러면 네. 국민의힘에서는 야, 이 사람은 안 돼, 이 후보는 안 돼, 그런 사람 있습니까? 네, 어제 가장 늦게 끝난 임혜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네. 네,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여기에 유지하고 집중돼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접 사퇴를 하라, 네. 후보자에서 물러나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내일 여당, 야당 간사들이 모여서 그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논의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청문 보고서 채택할 것 같죠? 일단은 노형욱 그리고 박준영 장관 후보자 또 역시나 조금은 난항을 겪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일단은 가장 많이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은 임혜숙 후보자고요. 네. 나머지 두 분도 뭐 청문 보고서를 채택은 하되 부적격 의견을 명시해달라 이렇게 요구는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거는 국무총리 후보자 김부겸 후보자의 그 인사청문회일 텐데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평가합니까? 일단 내일부터 이틀 동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김기현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가 된 뒤에 관권 선거 가능성까지 거론을 하면서 김부겸 후보자한테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뭐 대선을 앞두고 내각의 총책임자가 민주당 의원 출신에다가 당대표 또 출마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아니 그런데 그게 흠이 된다는 거는 좀 약간 너무 억지 아닌가요? 그러게요. 예를 들면 이제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을 대통령과 함께 같이 이끌어가야 되고 같이 이제 철학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다른 사람은 좀 뽑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데 네. 일단 정치총리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공세를 펴고 있고 일단 편향적이다, 저 정치 총리다, 이걸 좀 더 씌워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만 또 이제 정치인 출신이어서 또 무난하게 청문회를 잘 준비하시면 통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속내에서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혜숙 후보자가 결국 인사청문회에서는 가장 관건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어린이날에 나오셨어요. 한겨레 김민아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모두 정숙해 주십시오. 재판 5분 전입니다. 재판 5분 전 시작하기 전에 교통 듣고 올게요.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나들이 귀경길 가장 많이 밀리는 곳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인데요. 서종 졸음쉼터 부근에서 강일까지 23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는 덕평 부근에서 양지터널 쪽으로 8km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으로 계양나들목 부근 4차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김포 요금소부터 6km 구간 속도 내기 어렵고요. 무안 광주고속도로 광주 방향으로 문평 부근의 사고 처리는 조금 전에 정리가 됐는데요. 동안평부터 4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방향으로는 유성터널 부근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있어서 남세종 나들목부터 4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모두 정숙해 주십시오. 재판 5분 전입니다. 재판부 입장하고 변호사들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건 번호 0505 오늘의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양지열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출석했나요? 네, 출석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재단 계좌를 들여봤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사과도 했어요. 좀 오해가 있었다고. 그런데 그렇죠. 기소를 했습니다. 네, 참 이 노래 가사가 또 생각나요. 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네. 아니 이승환 씨 노래 여기에서 왜 또 갑자기 왜?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었거든요. 저는. 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도 네. 검찰이 다른 정무적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안 하겠지. 그래서 왜 슬픈 예감이 틀린 적이 없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근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모욕죄 부분 뭐 이제 어제 고소 취소가 됐었어요. 네. 사실 국가기관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기 좀 보다는 어쩌면 좀 표현의 자유의 어떤 좀 한 발 비껴 있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네. 하필 유시민 이사장이 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검찰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렇죠. 유시민 이사장이 검언유착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본인이 피해를 크게 볼 뻔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사실은 만약 그게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론 나진 않았지만 만약 잘못됐으면 유시민 이사장이 자기 입장에서는 좀 정치적 인생뿐만 아니라 큰일 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한 가지 의혹 제기를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네. 사실은 뭐 그게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고소도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소까지 또 안 가도 또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렇죠. 이 명예가 얼마짜리일지 얼마나 훼손됐는지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손해배상 5억에다가 기소까지. 박진 변호사가 한 얘기를 이제 조금 더 법적인 이론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박 변호사가 이제 감성에 좀 치우친 측면이 있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범죄들은 개인의 어떻게 보면 명예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 한동훈 개인으로서의 어떤 그 명예를 다쳤다라는 건데요. 좀 전에 박 변호사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제기한 의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지만 공적인 업무에 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고 하는 개인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다기보다 검찰 조직 한동훈 검사장이 했던 공적 업무가 잘못된 업무를 한 게 아니냐라는 부분을 문제를 제기한 거라서 이거는 혹시 명예훼손으로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박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를 한 거고요.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들여다봤을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라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반부패 강력부의 수사와 관련된 수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어떻게 뭐 누가 미워서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검찰이 직권을 남용한 것 같습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거라서. 더군다나 본인이 큰일 날 뻔했던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큰일 날 뻔한 거는 모르지만 정해지진 그렇게 않지만. 한번 얘기 말고 그것 말고 그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얘기가 또 떠돌았거든요. 네. 그건 유시민 이사장 본인의 명예훼손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언론에서도 공공연하게 나돌아다녔거든요. 그 얘기가 검찰이 실제로 했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런 상황하에서 얘기했던 꺼내라는 것까지 고려를 한다라면 과연 이 부분이 재판까지 가야 되는가라는 것도 칼이 있어요. 검찰에는 기소를 독점하고 기소의 재량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칼이라는 거는 주어진 칼은 엄정하게 잘 써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슬픈 예감 자꾸 드는 게 검찰 식구에게 대해서는 잘 썰질 않고요. 검찰에 도전하거나 검찰에 반박을 제기하거나 하는 칼에 대해서는 이 칼이 진짜 그냥 막 쓰여진다는 느낌이 조금 지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이 똑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한테는요?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도 칼질을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과연 엄청난 막강한 권한을 이 헌법이나 법률이 부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잘 칼을 쓰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검찰이 정말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정의와 법에 양심에 기반해서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지 물어보자고요. 자, 이혼 소식으로 넘어가자고요. 네. 빌 게이츠 이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저도 빌 게이츠하고 이혼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이 들었는데 결혼을 먼저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좀 어렵죠. 네. 사실은 그 전에는 자, 빌 게이츠 이혼 합의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지금 빌 게이츠 제가 지금 계산도 어려운데 1,300억 달러라고 해요. 145조 정도 되고 또 이게 뭐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자체를 한 260억 달러, 29조 정도 갖고 있다고 하니까 145조 정도가 재산 분할의 대상 금액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50%를 주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우리 이부진 사장 할 때 1조 얼마 청구했는데 100억 정도인가 하여튼 받았거든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재산이 수조 원인데. 그렇죠. 1조 2천억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했는데 100몇억 정도 했는데 일반인 봤을 땐 큰 돈이지만 청구 금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소액을 받았다고. 재산에 비해서는 진짜.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는 좀
더 많이 현실적으로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절반씩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주마다 다른데 여기 어디 준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빌 게이츠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 부인도 회사에서 일을 같이 했던 사람, 마케팅 담당자예요. 네. 94년도에 마케팅 담당자로서 결혼했고, 그리고 2000년 이후로는 사실 빌 게이츠는 실제 그 운영은 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투자만 했는데 2000년 이후에 했던 것은 두 사람이 같이 빌 앤 멀린다 재단을 설립해서 공동 운영을 했거든요. 그 재단에. 그러면 그 재단에 들어간 재산들 관리했던 부분들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도 사실상 동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이게 거예요. 주가 제가 정확하게 어디 주소를 두고 있는지 혼인 생활지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캘리포니아의 주법에 따르면 거의 제가 반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무조건 반이에요. 캘리포니아는 완전히 어떻게 돼 있냐면 파탄주의고요. 누가 원하면 거의 됩니다. 별거가 길어지면. 근데 재산은 절반. 대신 반이에요, 무조건. 네. 그러니까 이혼은 쉽게 시켜주지만 그만큼 책임을 엄청 부과하는 주가 캘리포니아 주인데 만약 주마다 법이 다 다르니까요.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법대로라면 정말 많은 수. 재계 순위가 제가 알기로는 빌 게이츠 한 4등인가 이런데. 재계 순위가 아니라 개인 재산 순위. 재계 재산 개인 재산 순위 4등이 그런데 순위가 많이 바뀌고 이름 뭐죠? 이 여사 멀린다 여사도 아마 순위가 꽤 올라가지 않을까. 70조든 60조든 엄청 많이 받습니다. 네티나무님께서 전 빌 게이츠 이혼보다요 최태원 노소영 이혼 더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최태원 회장이 직접 재판정에 출두했다면서요? 어제입니다. 어제. 한 가지만 지금 빌 게이츠 이혼 걸려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게 사실 이게 화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다른 언론에서 기사를 이걸 안 달아서 말씀드리는데 박 변호사가 좀 전에 얘기한 캘리포니아와 같이 50% 나누는 그런 법 때문에 미국은 또 하나 상대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게 프리너비라 그래서 결혼할 때 우리가 미리 이혼하면 얼마 주겠다를 미리 정해놓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걸 잘 쓴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한번 크게 어떻게 보면 되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했기 때문에 빌 게이츠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살았잖아요. 없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 두 사람은 협의로 갈 거예요, 아마. 이미 계약서를 써놓고 이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은 적절히 잘 했겠죠. 근데 그런 게 없는 우리나라가 그런 게 없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기간이라고 무조건 따지지도 않고 프리너비라고 해서 합의할 때 이 금액을 나누는 것을 정해놓은 것도 안 되는 SK가 이제 문제가 사실 큰 사건이죠. 자, SK 재판으로 가보자고요. 어차피 빌 게이츠하고 이혼 못합니다. 꿈 깨시고요. 가볼까요? 원래 이혼 조정 신청을 했는데 조정은 뭐냐면 이혼은 하되 금전이나 이런 부분들 정리하자라고 신청을 넣었는데 조정 결렬됐고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네 번에 걸친 변론길이 열렸는데 비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번에 어제입니다. 어제 재판에 최태원 회장이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변론기일에는 조정기일은 당사자 참여하는 경우 꽤 많지만 변론기일은 대리인들이 참석합니다. 안 나가잖아요. 나가서 보는 걸 싫어하거든요. 제가 이혼 사건 하면서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나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참석을 해서 한 40분간 변론기일에서 문답도 했다고 하는 거 봤을 때는 뭔가 하여튼 좀 의미를 둔 어떤 참석이 아니었냐. 근데 내용은 좀 알 수는 없습니다. 쟁점 같은 거 특히 재산 어떤 이루어진 부분하고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오갔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이제 오갔을 것의 핵심 내용으로 추정이 되는 건 이거일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보통 재계에서 이혼을 해도 이혼했을 때 그 재산 분할이 얼마 크게 안 되는 이유는 본인들이 가진 재산이라기보다 아니 우리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고 사실 결혼 덕분에 만들어진 재산이 아니다라고 대부분이 인정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딱 그렇잖아요. 이혼 이미 한 상태긴 하지만 이분인 지금 호텔신라 사장 같은 경우도 그거 우리 부부가 공동으로 만드는 재산이 아니야 이렇게 됐는데 최태원 회장은 문제는 결혼 이후에 확 커졌어요, 회사가. 재산이. 거기다가 노소영 관장은 이거 우리 아버지가 다 키워줬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거를 만약에 인정하게 되면 이게 되게 황당한 일인 거예요. 황당한 일인 거예요. 저는 변론은 하지만 결국은 조정으로 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조정 가겠죠. 우리가 다 알 거예요. 선경이었어요. 디스켓 만들던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디스켓이라 하는 게 뭡니까? 교복 같은 거 만들고 그러다가 SK가 되면서 그때 이제 이동통신사업부 따면서 커졌는데 그 당시에
노태우 정권이었었거든요. 이동통신도 그랬지만 그 전에 또 뭐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유공이라고 유공이죠. 정유 예. 한국 성유공사를 가져갔었으니까. 그렇죠. 그게 컸죠. 그 등등을 분명히 얘기를 할 거고요. 그것 때문에 기여도가 꽤 높다라고 노선 관장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복권 당첨금도 재산 분할에 포함되는가요? 당첨되고 얼마나 살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요? 예, 당첨되고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혼을 바로 하시면 분할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게 공동재산이 아니라도 단독재산이라도 기여가 있어야 돼요. 기여? 근데 복권 로또 당첨되는데 뭐 기여할 게 없어요. 뭐 옆에서 뭐 내조 했어요. 내가 내줘요. 네. 내줘 그 갔는데 뭐 외조했어 내가. 천 원씩 줬다. 예? 아니 복권 잘 사라고 응원해줬어요. 만약에 그냥 아주 극단적인 예로 마킹을 내가 해줬다 배우자가 뭐 그러면 기여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 혼자 가서 500원 1000원 주고 한 거거든요. 아니 응원 기도 왜 안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 법원에서는 이 복권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빌 게이츠 부부는 워싱턴주 시애틀 관할 법원에서 이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마 좀 다를 거예요. 네. 실리콘밸리가 그 동네에 있으니까요. 네. 0290님께서 이재용 상속세 걱정이나 빌 게이츠 이혼 후 재산 분할 걱정이나 그거 그만 하이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거 짧게라도 꼭 하고 싶습니다.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에 200명만 연수 신청을 선정한대요. 이거 로스쿨 학생들 나 변호사 돼야 되는데 이거 공정과 정의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분노해야 할 문제 뭐 아닙니까? 저도 이제 이미 대한변협 이사를 하다가 지금 이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이게 만약 연수를 못하면 변호사를 할 수가 없어요. 6개월 단 연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법상에. 이 부분은 좀 변호사회에서 제가 어떤 결정을 왜 이렇게 내렸는지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짐작은 가잖아요. 최대한 좀 배려가 이거는 최대한 배려가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건 좀 진짜 아쉽습니다. 이게 청년들한테 무슨 의미가 뭐라고 받아들이겠어요? 이 밥그릇 지키기 위한 이 변협에.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뭐 안 하지만 그 실무 신청을 받거든요. 그럼 제가 법무법인 하고 있는데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매년 이제 변호사 한두 분씩 모시고 실무도 하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인원수를 줄이다 보니까 뭐 공문도 내려오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후배 직역들이잖아요. 6개월 하지 못하면 변호사 업무를 못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융통성을 갖고 좀 해야 된다. 그런 아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지금 뭐 숫자나 이런 문제 가지고 다투는 건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다투야죠. 그래서 딴 걸로 해야지. 이 사람들 못하면 뭐 변호사 못 하거든요. 시험 합격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요. 공부 열심히 아니죠. 하고 열심히 해서 저 변호사 됐다는데 연수를 안 받겠다고요.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저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다루겠습니다. 재판 5분 전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I messed up tonight. I lost another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유튜브는 리뷰 콘텐츠 나오는데 TV 틀면 냄비만 나와요. 미디어 오늘 기사입니다. 초등학생이 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뉴스는 어렵다, 재미없다, 지루하다, 설명충, 딱딱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재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튜브가. 그런데 요새 초등학생들 어린이한테 가장 관심이 가는 이슈는요 코로나19래요. 왜 그러냐면요, 황서인 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파가 잘 되니까요, 내가 걸리면 내 부모님까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걸리면 다 죽을 것 같고 병원비도 어마어마하게 들 것 같아서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관심 가는 뉴스는 날씨고요. 그 다음 관심 가는 뉴스가 주식 비트코인 관련 뉴스랍니다. 이 키워드를 언급한 6학년 학생들이 많았어요. 학폭에 대해서 언급한 학생도 있었고요. 환경오염 막자 이렇게 관심을 가진 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
어린이가 보기 부적절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기자님들, 기자 아저씨들 신문에 어린이들 보기 안 좋은 내용 있으면 걸러내고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동 군민 50만 명이 이재용 사면 청원, 알고 보니 명의 도용. KBS 기사인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별 사면 요청하는 50만 내외 하동 군민 일동하면서 하동 군수 군의회 의장 명의에 이렇게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 부회장 사면은 하동 군민의 수건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명의 도용한 거래요. 그래서 그 군수님이랑 군의회 의장님들한테 지금 사과라고 빗발치고 있어요. 50만 명 내외의 하동 군민이 이렇게 일어나서 국민청원을 했다고 하는데, 하동의 실제 인구는요 4만 4천 명입니다. 4만 4천 명이 50만 명, 어떻게, 이건 좀 심하잖아요. 너무했잖아요.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들으면서 어린이날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0290님께서 주진우 기자님 어린이날 축하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받았네. 좋네요. 네. 어린이들도 축하합니다. 4588님은 60세도 못 살던 시대에는 18세까지 어린이였지만 100세 시대는 30세까지 어린이라고 아들이 우기네요. 햄버거를 먹고 싶은가 봐요. 아, 네, 이거 우길만 합니다. 저는 50까지는 우기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